의원님께서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보니까 오늘 GB 예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성범죄의 현실을 지켜보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불편하고 불쾌하지만 우리 모두가 꼭 봐야 할 영화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직접 또 영화 아마 두 번째 보신 것 같은데요. 직접 이 자리에서 오늘 보셨는데 보시니까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같이 보면서 그 느낌을 공유하고 싶어서 사실은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보게 됐고요. 많은 분들이 직접 이 다큐멘터리 아마 그 여러 수위를 많이 조절을 했으리라 생각하고 현실은 훨씬 더 심각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다큐멘터리라는 그 형식이 가져다 주는 예술로서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사회가 함께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문제의식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시는 게 굉장히 남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영화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제 배경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공동 감독이잖아요. 여성 감독, 그 바르보라 차르코바 감독과 비트 클루사 감독, 남성 감독인데 이 비트 클루사 감독이 스케일이 굉장히 큰 감독이에요. 옛날에 체코 드림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체코 교회, 프라하 교회 가짜 쇼핑몰 하나 만들어요. 하이퍼마켓이라고 한 달 동안 굉장한 광고를 합니다. 가짜 쇼핑몰을 세웠는데 한 2,000명이 몰려들었어요. 그 쇼핑몰에. 근데 멀리서 봐도 가짜인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알고 광고에 그만큼 속은 거죠. 자기 눈으로 봐도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진짜라고 생각하고 갔거든요. 갔더니 가짜인 걸 알고 나서 이 감독 찾아가지고 감독 흠씬 두들겨 때리는 그런 체코 드림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만큼 이 사람의 어떤 스케일이 굉장히 크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체코에서 작년에 이제 개봉했을 때 그 조커를 이기고 다큐멘터리는 이례적으로는 박스오피스 1등에 올랐습니다. 코로나 락다운이 아니었으면 더 많은 수익을 올렸을 영화였고요. 체코에서도 당연히 이제 청소년 관람 불가로 개봉을 했죠. 근데 이 영화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 아이들에게 꼭 교육을 시켜야겠다. 체코 사회 합의가 돼서 15세 버전도 만들고 12세 버전을 만들어서 학교 교육용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영화로 체코에서는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명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엠번방 사태 이후에 그래서 이제 통과되기까지도 굉장히 또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거 준비하는 과정을 통과하기까지 어떤 노력과 준비를 기울이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연한 기회에 2015년에 국회에 들어온 건 2012년부터였고요. 2015년에 소라넷 사이트와 관련된 여러 바깥에 있는 분들의 그 청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직면해서 그 문제에 같이 공감하고 다양한 법안이나 정책들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좀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여성가족부를 가게 됐고 또 다녀와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고민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다행스럽게 2020년 6월경에 기업으로 온라인 그루밍과 또 실제로 위장 수사에 가능한 그런 부분, 또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는 이런 내용의 계속 개정들이 되어 왔는데요. 그런 법들이 이제 통과가 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회 속에서 너무나 많은 편리함을 우리가 얻고 있죠. 핸드폰과 다양한 디지털 문화의 발전으로. 그런데 이제 그 어두운 부분, 또 부정적인 이런 부분들에 이제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있고요. 그 양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급속히 확대되는 느낌도 있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제대로 들여다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의식조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초중등 그런 학생들에게 이런 의식조사를 해보면 거의 한 16% 정도? 더 이상이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 같은 게 오히려 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이번에 사실 이거 제안을 받고서는 위장수사에 대한 그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 법안이 통과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큐멘터리로서 접근을 한 거지만 이제 위장수사는 직접 경찰이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든 아이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범죄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일인데 그것에 대한 약간 그 사전적인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걸 보면 너무나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너무 쉽게, 너무 많이 수많은 어른들이 그 아이가 12살이라는 걸 알면서도 접근해서 유혹하고 협박하고 이러는 것들이 실제로 얼마만큼이나 있는가. 이 디지털 범죄는 모른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범죄화가 돼서 뭔가 적발이 됐을 때만 알 수 있고 그 외에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는데 오늘 그 무서움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열흘 만에 처음 좋은 상대를 만나서 눈물을 흘릴 때 아마 같이 눈물 흘리셨지 않았을까. 저도 눈물을 그냥 나오더라고요. 루카스 그 청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 말고는 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 참고로 이제 루카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런 의심 하지 않으세요? 루카스 저 페이크 쓰는 거 아니야? 저 가짜 아니야? 쟤도 흑심이 있어서 들어왔던 친구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 제작진이 그 루카스를 계속 10일 넘게 계속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만나서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찍었다, 다 의사 표현도 다 했고 그 사람 뭐 난 상관없다, 좀 다 나가도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얼굴을 딱 공개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편집 과정까지 이 사람이 참관을 했대요. 그래서 그 두 감독이 루카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이제 채팅을 했구나 이렇게 한 건데 또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완전한 20대 청년이 왜 12살 여자애랑 이거 채팅을 하러 들어와. 그거 자체가 뭔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상식적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 건데 여기서는 영웅화가 돼버렸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그 부분을 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0대 청소년 인권센터의 조진경 대표께서는 또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루카스 약간 좀 저런 사람 중에 일부가 헬퍼라는 사람인데 헬퍼. 그러니까 도와주는 척 하면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조심을 해야 된다. 네. 그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그 새 배우들도 뭔가 이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부처에서 대응 센터를 만들었고 그 대응 센터 안에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이 늘 그런 영상들을 직접 봐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트라우마를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정신 상담까지 같이 병행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네, 의원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세 배우 테레자, 사비나, 아네슈카 세 명이 있는데 테레자가 아마 그 체코 연기 학교를 다니는 배우고 나머지 두 명이 이제 일반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 명 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리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영화가 끝난 이후에도. 그리고 제작진이 물어봤죠. 한 번 더 찍겠다면 찍을 수 있겠느냐 라고 했더니 세 명 중에 두 명은 찍을 수 있다. 왜냐면 이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르쳐 줘야 된다. 한 번이라도 더 찍을 용기가 되는데 한 명은 난 도저히 못하겠다. 아네슈카라는 친구가 이제 못하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거 촬영한 다음에 길 가다가 어떤 나이 든 아저씨만 보면은 자꾸 두려워지고 힘들어졌대요. 그래서 자기는 한 번 더, 물론 이거 의미 있는 일을 하긴 했지만 한 번 더 하기는 너무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레사가 이제 음료수 뿌리잖아요. 어떤 남자 만나가지고. 감정이 폭발한 거죠. 저런 남자가 온라인에서는 그러고 있단 말이야. 또 25살 나이가 동갑이었대요. 그래서 테레사 인터뷰를 보면 그래서 나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뭐 끌었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온라인에서 그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해서 대화하거나 유인 권유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을 못했어요. 우리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이 통과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구매를 목적으로 유인 권유하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었거든요. 이 법이 가장 중요한 거는 온라인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핵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를 해서 그 내용들이 이제 모아져서 법안이 통과가 된 건데요. 이 법의 처벌이라는 거는 굉장히 또 처벌을 받는 사람의 개인적 권익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로 규정이 엄격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늘 디지털 사회 안에서 변화하는 다양한 방식들, 그 부분들을 제도가 뒷받침하려면 당연히 시기적으로 늦어질 때가 늘 있는 거죠. 어쩌면 그게 당연할 수도 있기도 한데 그 격차를 최소화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어느 채팅 사이트인데 그 채팅 사이트 안에 이런 일들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뭐 즉시 그걸 일종의 사찰이라고 하고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불쾌해하는 그런 관점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이게 부딪히는 이 부분을 조정하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이제 저는 늘 아쉬운 게 요즘 계속 이제 젠더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 중에는 사실은 기반은 이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그런 문제들에 대한 공포감과 불안감들을 이 사회를 같이 살아가는 이게 어느 남녀의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이해해주고 또 같이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법이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64번째로 아마 통과가 됐을 거예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있는 나라가 63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우리가 굉장히 늦었죠.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그걸 그렇게 뒤늦게 지금이라도 이제 통과돼서 이제 다행인 거고 이게 이제 장애인추사 이런 게 9월 24일부터 되는 거죠. 되는 건데 오늘의 계기로 한 번 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참고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성인이 성적 욕구에 충족 의도를 가지고 아동에게 접촉만 해도 처벌을 받도록 영국 같은 경우는
그랬고요. 호주는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행위를 시도하거나 계획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네덜란드도 16세 미만한테 온라인 접근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다른 나라들은 이런 법률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었는데 한국은 그동안 굉장히 지지부진했다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요. 아까 또 가장 이제 말씀하셨던 위장 잠입 수사 부분이 굉장히 힘드셨다 그랬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잠입 수사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범위 유발형과 기회 제공형이 있습니다. 범위 유발형은 대법원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억지로 유도를 해내는 거니까. 기회 제공형은,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배우들이 처음에 자기들이 절대 도발하지 않잖아요. 가만히 그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회 제공형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기회 제공형 잠입 수사가 이제 된 거죠. 그게 힘들었던 이유는 뭡니까? 한국에서 통과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누군가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 이런 거죠. 뭐 남용이 되거나 악용이 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관점들. 한국에서 이제 영장을 갖고 있으면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장은 원래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더 확대되는 부분들인 거죠. 네. 영장이라는 건 일단 그 의혹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이제 그런 영장주의의 예외를 지나치게 확대시키면 결국 그걸로 인한 또 다른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채팅 사이트 안에 자유롭게 누군가를 만나러 접근하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것도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충돌해 왔던 거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그만큼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도 이렇게 사회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아쉬운 부분들인 거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뭐 차단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들은 늘 이제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게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할 수 있게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교육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이런 문제인데 그걸 뭐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한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이래서 저는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뭐 이렇게 양쪽 논리로 이렇게 왜곡되는 거 이게 저는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나서서라도 먼저 이런 걸 고민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초저출산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서 아이들에 대한 그 소중함을 강조하는 반면 실제로 이미 같이 함께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어떤 권리 침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호해야 되는 여러 가지 영역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자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의원님께서도 말씀이고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이제 자녀의 대화 그런 거 중요하다 이제 말씀했는데 이 영화 처음 보면은 저 영화 시작할 때 꼬마애들이 계속 인터넷만 보고 있잖아요. 옆에 있는 부모들도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가족에서 이제 아이들과의 대화가 단절된 거죠. 아이들은 이 세계에 너무나 쉽게 빠져들게 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맨 마지막에는 그리고 이제 또 소녀에 관한 문제가 소년도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 영화가 한국에서도 좀 굉장히 많이 좀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또 당연히 이런 온라인 그룹의 성범죄도 당연히 처벌받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가정 내에서 자녀들과의 어떤 대화라 그럴까요? 그런 소통 커뮤니케이션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일깨워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영국에서는 이거 처벌하자는 얘기가 2003년부터 나왔대요. 어떻게 보면
한국 인터넷은 전 세계에서 제일 발달한 나라인데 입법은 굉장히 늦었잖아요. 2021년이나 돼서야 된 건데 어떻게 보면 방치해놨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왜 한국에서 이런 문제들을 지난 인터넷이 이렇게 대중화된 게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되고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논의가 과거에는 이렇게 지지부진했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지금 아직도 변형 카메라에 대해서 법안이 통과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걸 배경은 그러니까 몰래 카메라라고 표현되었었던 무슨 뭐 시계 형태로 뭐 물병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카메라조차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시장 활성화,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디지털 우리가 인터넷의 문화의 이런 활성화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제 계속 가다 보면 그것에 대해 경제적 효과라는 것들을 위축시킨다.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들도 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범죄인가? 이제 이런 생각들도 계속 하고 계셨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이제 입법의 체제 자체가 애초부터 아동이라는 그 개념이 오히려 민법 관점으로 보면 부모의 친권의 대상, 객체 이렇게 되어 왔던 것이 우리의 오래된 어떤 입법의 역사였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동이 중심이 돼서 그 아동의 전체적인 그 삶의 그 기반을 다 들여다보면서 그것과 관련된 제대로 키워질 수 있도록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이렇게 정비되는 과정들이 이제 여러 각 국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원님 말씀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그런 예컨대 그 학교가 아이들이라든지 가출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좀 소외된 친구들의 이 사회가 너무나 좀 사회를 좀 방치한 게 아닌가 그동안 그런 문제의식도 좀 많이 제기되더라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살면 사건 기사로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측면에서는 기성세대의 책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의원님께서 그 변형 카메라의 제조, 수입, 수출, 판매, 구매, 대행 등에 대한 등록제 도입하고 이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하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이제 발의를 하셨죠. 네. 이 법률안에 대한 그 중요도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은 이제 디지털 성범죄가 맨 처음에 진행이 될 때는 예를 들면 건물 안에 여러 그 변형된 특히나 여성들이 이제 공중 화장실 같은 것을 겁내고 화장실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이제 몰래 카메라들이 그 안에 장착돼 있었던 그런 범죄가 적발되면서 어느 한 곳도 안심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변형 카메라에 관한 법률 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저희가 법안을 준비했고 저 이전에도 다른 의원님들이 법안들을 마련해 갔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것도 카메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핸드폰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비율이 훨씬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니면 문제가 됐을 때 어떤 경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경로를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조차도 이제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로 이런 카메라들을 활용해서 이런 비싼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시장의 위축을 유발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올해 이번에도 통과가 되기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함께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게 어디다 써야 될까요?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만년필의 경영 카메라, 그러니까 이렇게 휴대폰이나 노골적인 아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일상적으로 쓰는 곳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는 당연히 이런 이거 자체의 등록으로 이게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이게 통과가 안 된다는 거는 더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 질문하신 분 중 첫 번째 질문 올리신 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습니다. 마지막에 체코 경찰이 영상을 요구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 적은 형량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교도소에 자리가 없어서인지 판사 양형에 대해 법조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하셨는데 제가 뒷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북부의 제왕 2년이거든요. 2년. 몇 명은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아동을 접촉을 했느냐를 체코 경찰들이 다 추적해가지고 해가지고 몇몇은 이제 잡힌 걸로 형량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쪽 제작진들을 고소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거 궁금하시죠? 고소하겠다고 이제 협박이 들어왔대요. 그럼 이쪽 영화사 변호사는 야, 그래 너 한번 고소 한번 해봐. 근데 너가 네 클라이언트 범죄자인 건 너 알지? 한번 해볼 때만 해봐. 세게 나가니까 저쪽에서 깨갱했다는. 예, 그래서 실제로 고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그런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한국 그 형량이라든지 이런 거 문제는 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그런 왜 근데 벌금으로 끝나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양형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십수년 전에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양형의 현실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지금의 그런 문제의식에 조금이라도 더 부합하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제공하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어떤 형사 정책의 그런 체계라는 것이 결국은 행위의 유형이 이제 이 디지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행위로 인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그런 충격과 여러 가지의 그 폐해 이런 부분에 대한 측정 이런 것들이 익숙치 않은 거죠 아직.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온도 차이가 나고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서로가 다 맞추려고 하고 있어서 그 중에 이제 어쩌면 그것이 또 이제 그 사법 체계의 또 독립을 위한 판사들의 그런 독립적인 판단을 위해서 마련된 그런 제도가 이제 한편으로는 또 그 판사들 중에는 자신의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인식 수준에 따라서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판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형이 약간 서로가 기복이 있고 차이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거를 현실에 맞추고 그리고 꾸준히 이 부분들에 대한 그 영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세 배우들이 그렇게 심리적인 타격을 받고 매일 악몽을 꾸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에 좀 실질적인 그 조사와 또 결과들 보고서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사실 사법부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오늘 지휘하면서 좀 조사를 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이렇게 판매하고 이러면은 27년인가 때리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를 뭐 구매하거나 소지하거나 이래도 뭐 굉장히 많은 연수를 받게 되어 있고요. 조주빈도 40년 넘게 받았잖아요. 애초에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때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대요. 근데 굉장히 예, 네, 맞습니다. 세게 사법부에서도 이제 좀 변하고 있다는 거, 과거에 비해서 좀 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또 하나는 그 국회의원 분들께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굉장히 이제 인식하고 그 입법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다른 동료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뭐 나머지 의원들의 의견을 다 구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랄까 뭐 그런 거는 실제 겪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어쨌든 그 다양한 그 사이트 안에서 또 그런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범죄 양상들을 이렇게 끌어내고 이렇게 이슈화하고 그러는 활동가들과 또 여러분들의 문제의식이 같이 공유하고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같이 얘기할 기회들이 꾸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은 다 같이 많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국회 안에는 이제 상임위가 18개 있으면 되고 특위도 여러 곳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각자가 보다 더 관심 있는 그런 영역들이나 또 실제로 이제 참여하게 되는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의원들이 몇 분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이렇게 쭉 끌어가게 되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거의 모든 분들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시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것에 대한 대안들, 또 정책적 입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약간 시간차나 또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설득해 나가는 그게 이제 사회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도 계속 같이 상의하고 논의할 그런 기회들을 또 가져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께서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가해자 역시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은데 소촉법으로 인해 처벌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조진경 대표 10대 여성인권 청소년센터 조진경 대표랑 주비하면서 깜짝 놀랐던 거는 한국의 저런 그 가해자 대부분이 10대래요. 10대 남자애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심지어 영국 BBC가 취재를 했대요. 왜 한국은 10대 청소년들이 이렇게 가해자가 많냐고 그랬을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 나이 어리다고 빠져나가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많이 논란이 됐는데 어떠신가요? 피고소년 형사 미성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이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형사법 체계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진행돼 수십 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것들이 있고 또 그렇게 정해서 정하고자 했던 애초의 취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부분이 더 지금 현재에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좀 제가 생각하기에 아쉬운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디지털 안에서의 거기도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그 실체적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만큼 놓쳐지고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구성원이 다 같이 제대로 좀 덜 힘들고 덜
덜 이렇게 범죄가 좀 적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약간의 진영 논리나 남녀의 논리로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정말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왜곡돼서 그런 교육을 왜 시키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러니까 교육의 효과가 되게 약화되는 느낌도 있고 그런 정책들이 이제 마련되는데 그런 어려움 같은 것들도 요즘 좀 오히려 이렇게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 안에 있는 저로서는 되게 책임감도 느끼게 되고 되게 안타깝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지 이제 머리를 싸매고는 있는데 참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뭔가 조금 더 현장에서 또 같은 데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이런저런 제안이나 있으신다면 그런 것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서 사실 오늘 이 자리도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입법 활동에 큰 힘을 발휘하고 계신 의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의원님 같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나서 주셔서 그리고 법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이 사회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생각 너무나 당연한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아동 성범죄가 만연하도록 방관하는 온라인 플랫폼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엠번방 텔레그램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소셜 미디어로 가가지고 계속 이제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굉장히 꾸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또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소란의 사이트가 몇십 년 만에 폐지됐다고 하지만 그 폐지를 할 때부터도 다른 유사 사이트가 바로 생길 거다. 그 실제로 그런 게 생겼고 아달렛이든 이런 식의 또 사이트들이 계속 확산이 되는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법률과 제도로 사전 차단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야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 자유로운 영역을 아마 이제 기사들 예전에도 보셨을 텐데 저희가 그런 지금 이런 채팅 사이트에 대한 어떻게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들을 좀 최소화하고 싶어서 일정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좀 거론하면 이제 그 안에서의 이 자유로운 부분을 지나치게 침해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여지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사전에 제압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렇죠. 이런 질문하신 분 이런 플랫폼 자체 그쪽 주체들이 자기네들이 좀 자율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걸러낸다거나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좀 할 수 있도록 이 사회적인 좀 압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질문도 굉장히 좀 날카로운 것 같은데요. 디지털 성범죄는 현실 세계로 이어집니다. 아직까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로 한정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확장되어 일어나는 성범죄를 포괄하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이나 성범죄 처벌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컨대 이제 질문하신 분은 이게 사이버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걸 한정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 또 현실 공간 오프라인에서도 이어지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자르듯이 이거는 이쪽에서 일어나고 이거는 이쪽에서 일어나는 걸로만 하지 않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도 한데 예컨대 이거를 통칭해가지고 어떻게 좀 잡아내거나 그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각지대를 질문하신 분께서 지적한 것 같은데.
글쎄요, 어느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고민하시는 지점 이해는 하겠는데요. 사실 법이라는 게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전체적인 범죄에 대한 규제가 있었던 거고 이제 그런 규제가 디지털 안에서의 범죄에 적용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완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개인의 아무리 이제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가해자의 어떤 신체적 자유나 이런 것들을 억압하게 되는 이 형사법이라는 것은 늘 엄격한 요건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피치 못하게 놓쳐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 부분들을 완전히 미리 예방하거나 이제 예방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교육이든 사회적 의식의 변화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고 법의 역할 또 제도의 역할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격차, 또 차이 이런 사각지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저도 되게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렇게 노력하는 게 결국은 그 격차나 시차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저희도 되게 할 때마다 되게 무서울 정도로 디지털 안에서의 이런 그 변화 또 이렇게 범죄와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게 또 하나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화를 이루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 한국에는 이런 아동 청소년 성범죄 전체를 전담하는 어떤 기구가 있나요, 한국에? 지금은 결국은 그 경찰 안에 그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그런 대응 그 특수 본부가 만들어져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201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도를 보완을 해서 꽤 많은 검거율도 좀 가져오고 있고요. 또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부분들과도 연계해서 또 기술 쪽과도 연계해가지고 계속 대응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현실에는 많이 위협하죠. 늘 네. 참고로 해외사를 말씀드리면 영국은 국가범죄수사국 산하의 아동착취 온라인 보호센터에서 이런 것들 총괄해가지고 아동 청소년 관련된 성범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든 거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미국만 하더라도 아동대상 사이버 범죄 대응팀이 있어서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식의 어떤 그런 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좀 더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예컨대 한국에서는 온라인 성범죄는 사이버 수사대가 맡고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뭐 여성 청소년계 경찰에서 그렇게 맡고 있는 구조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뉘는 과정 속에서 그 사이에 있는 사각지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가지고 그 잡아낼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들 그런 기구 전담 기구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또 그 현장에서 목격하신 인상 깊은 사례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 과정이나 뭐 이런 것 통해서 진짜 이런 일까지 벌어진단 말이야? 뭐 이렇게 좀 굉장히 놀라셨거나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아동의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늘 지금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좀 조사를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자살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노출이 돼서 자살을 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좀 이렇게 다듬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그 이제 그거는 아동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경찰이 이제 자살을 한 여성의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모한테 연락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범죄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이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수치심을 자극해서,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그래도 지금은 많이 사회가 좋아져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이거는 범죄고 이거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그래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그 안에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도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될 때는 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내가 그것도 몰랐나? 그러니까 나의 아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목숨까지 버리고 있는데 난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 장례까지 치르실 때조차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겪으면 이제 마음이 아프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1시간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읽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부모들이 문제라며 궤변을 늘어놓는 가해자의 논리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이런 시작하셨는데요. 여기 있는 남자들 다 어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체코에서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저 남자들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멍청하다 그럴까요? 뭐 뻔뻔하다 그럴까요? 혹은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체코인들은 어떤 분이 약간 이거를 코미디를 인식한 일부 사람들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사진 안 보내주면 나 아플 것 같아 이런 말을 하질 않나 정말 찌질한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체코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일부의 얘기입니다.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체코 사회가 이 영화 때문에 많이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1시간 동안 질문 너무 날카로운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의원님께서 영화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활동이라든지 앞으로 각오랄까 뭐 여러 가지 끝인사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훌륭한 그런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보거나 그럴 때면 예술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슈화가 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한 개인에게 또 이런 범죄 양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말로 표현하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영역에선가 사람들에게 어떤 현재의 그런 심각한 이슈들을 전달하는 그런 힘을 갖는 예술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저 역시도 정치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다양한 표현과 이런 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 최근에 지금 이제 이렇게 뭔가 디지털 사회 안에서 남녀의 갈등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낯선 영역에서 수시로 노출돼 있는 거잖아요. 범죄의 위험에 일상적인 오프라인 사회 속에서는 내가 가족에게 아니면 치안이 좀 담보되는 집안에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위험에서 좀 덜 노출될 수 있다는 안심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 디지털 사회는 어느 곳에도 다 침투가 되는 거잖아요. 집안에 있으면서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이런 거는 정말 좀 범죄라는 관점에서는 아주 새로운 도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도전을
누가 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고민해줘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넓게 공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범죄라는 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여성 피해자가 여성이라면 그 피해자 여성의 주위에는 수많은 남자들이 같이 있고 고통받는 거잖아요. 뭐 남편, 뭐 아버지, 뭐 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그렇게 분리할 수 없는 걸 분리시키는 이제 이런 것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해 요인이 된다. 저는 그 문제를 늘 좀 호소드리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피해자가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밀어내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다 가려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나쁜 사람들과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좀 키우고 그런 비판적인 사고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러는 쪽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산적인 쪽으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 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여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 개봉을 계기로 한국에서 온라인 그런 성범죄나 심각성이나 그 해외가 크다는 거를 좀 널리 알리고 한국 사회도 좀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GV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